안녕하세요, 뷰티비입니다. 당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리플의 ODL 시스템을 설명을 하기에 어떤 전개가, 어떤 시나리오가 이해하기 편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당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이 문구는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구글 면접을 볼 때 최종적으로 인터뷰에서 나오는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뭇거린다고 하네요. 근데 구글에서 빼낸 나 자신, 본인에 대한 데이터는 최근에 만난 5명이 가장 잘 본인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만난 5명. 여러분들은 최근에 5명이 누구누구였나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본인의 생각들이 그 안에 다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빅데이터겠죠. 본인에 대한 빅데이터.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나는 지금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까지. 이 이야기를 하신 분은 구글 매니저죠. 좀 세바시에서 나와서 유명해졌던 조용민이란 사람이 세바시에서 나왔던 강의 중에 했던 말이고요.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 제가 생각하는 나의 빅데이터, 내 본인의 빅데이터는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생각한 결론은 비대면 시대의 나의 빅데이터는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또 어디를 가고 싶고, 어떤 걸 사고 싶고, 지금 보고 계시지만 제 또 뷰티TV를 보고 있고 최근에 본 유튜브 영상 5개가 지금 나의 온통 관심사가 아닌가, 고민이 아닌가, 또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인류가 스마트폰을 손에 들므로써 본인 스스로 모든 걸 선택할 수 있게 돼버렸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선택적인 시청과 그리고 선택적인 지불,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게 돼버린 거죠. 그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이 최근에 본 5개의 영상이 그 사람의 빅데이터가 됩니다.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본인들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내가 최근에 본 5개의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그게 본인의 빅데이터입니다. 어쨌든 시장에 어떤 재화든 용역이든 제품이든 상품이든 시장에 물건을, 그게 컨텐츠가 됐든 물건이든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수요에서 선택적 수요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굉장히 개인 맞춤화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 개인 맞춤도 굉장히 많은 세분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수요에 따르는 유동성이 얼마나 많은 거를 요구를 하고 제공을 하는데, 개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선택들을 하고 또 개인 맞춤을 원하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안에서 나타나는 프로토콜들이, 돈으로 지불되는 프로토콜들이 그렇게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 디지털 안에서는. 자, 이렇게 디지털 안에서의 수요, 디지털 안에서의 모든 지불 방식, 지불 형태, 지불 조건, 여러 가지 형태들의 수요 예측, 수요의 방식들, 점점 더 사람들은 개인 맞춤, 개인 커스터마이징을 원하고,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지금 금융 인프라는 그걸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NFT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NFT 시장이 얼마나 커져갈지를 약간 직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플의 한 번 더 도약은 이 NFT에 참여예요. NFT를 관여하고 NFT 안에 에스크로처럼 들어가서 결제를 도와주고 지불 방식 등을 체크를 하고, 이더리움화의 모든 블록체인들이 이제는 XRP의 에스크로를 선택을 해서 그 안에서 현금화, 처리 속도, 거래량, 지불 방식, 이 모든 걸 채택을 해주고 관여를 할 겁니다. 이 데이빗 슈얼츠, 리플의 기술 총괄이죠. CTO라고 그러죠. 기술총 책임자. 이 사람이 그러면 리플의 NFT 시장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를 먼저 보시고 계속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메타버스, 메타버스와 그리고 NFT를 완벽하게 어쩌면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뭐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떠나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컨텐츠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그래도 조금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FT는 Non-Fungible Token 그래가지고 대체 불가 토큰입니다. 대체가 불가능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살면서 가장 크게 대체가 불가능한 것들은 사람이겠죠. 전 세계에 유일무이한 사람의 지문, 다른 것과 이 가치를 바꾸어서 뭔가 거래가 될 수 없는 것들, 전 세계 하나뿐인 것들. 그래서 리미티드 에디션이 인기가 있는 것들이죠. 그 가치가 한정되어 있는 것들, 다른 것과 교체할 수 없는 것들. 우리 어머니가 끓이는 된장국은 식당에서 사 먹는 된장국과 대체가 불가능하잖아요. 맛이 있든 없든 간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 그러면 대체가 가능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그 성질과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를 통해서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사고팔고를. 그 가격이야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그 형태와 성질은 똑같은 겁니다. 플러그 생성을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대체가 가능한 토큰. 그럼 NFT는 대체 불가 토큰.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를 하시고, 자, 요거는 최근 자료입니다. 데이비드 슈왈츠의 최근 자료. 리플의 기술 총괄 책임. 리플은 이더리움의 NFT 지배에 도전할 것이라고 데이비드 슈왈츠는 말했습니다. 도전 좀 하세요. NFT 공간에서 이더리움과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리플은 이제 사람들이 XRP 레저에서 NFT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줄 수 있습니다. 결제가 아주 짱짱하게 되는 곳에서 이제 NFT까지, NFT 토큰이 엘리시안이라고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자,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더리움이 WXRP까지 사용을 하면서 리플을 이더리움화에 모든 퍼블릭 블록체인에 사용을 하려는지, 우리는 그게 지금 중요한 거니까 그걸 관점으로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방금 NFT는 살짝 이해하셨고, 2021년도에 암호화폐 영역에서 가장 큰 이슈는 NFT였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이 도착을 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뭐든지 소비 심리를 공략하는 게 가장 현명한 마케팅입니다. 대중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히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공급에 맞는 수요가 정확히 따라옵니다. 지금 NFT 시장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밴드웨건에 뛰어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NFT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중 하나가 리플이다. 밴드웨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10분 안에 솔드아웃 합니다. 매진됩니다. 서둘러 주세요. 쇼핑 호스트들이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소비를 유발하잖아요.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고, 왠지 내가 뒤처질 것 같고, 저거 안 사면 손해일 것 같은 이런 망상을 들게 하는 게 이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이제 이 밴드웨건에 아직 참여를 하지 못한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NFT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리플이라는 겁니다. 이 데이비드 슈왈츠는 리플이 이미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지배하는 산업에서 더 한 단계 도약하고 번창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뭐 이더리움화에 블록체인에서 많은 NFT들이 탄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산업보다 더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은 거의 97%가 이더리움 기반화의 NFT 시장 도메인을 갖고 있어요. 근데 리플은 이게 그다지 좋게 보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NFT를 안전하고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민테이블 앱을 XRP 레저와 병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NFT 토큰화하면 뭐합니까? 이더리움 기반화의 NFT 토큰들을 토큰화해서 어떤 본인 고유의 가치를 부여하면 뭐하냐고요. 이거를 어쨌든 빨리 에스크로처럼 현금화하고 결제 수단으로 지불이 되고 이 서로의 A와 B의 거래에서
굉장히 제깍제깍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건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XRP 레저 기반의 이 민테이블 앱이 이 NFT 토큰화된 걸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뉴욕에서 열린 NFT 이벤트에서 이 슈왈츠는 리플이 NFT 공간에 합류하기는 조금 늦었지만 이더리움에 비해 더 나은 확장성, 저렴한 비용 및 속도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슈왈츠는 CBDC를 추진해 왔으며 달성된다면 전 세계의 모든 금융기관이 몇 초 만에 법정화폐를 결제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리플은 자산이 블록체인 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페더레이션된 사이드체인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방금 제가 읽어드린 거는 제가 제 영상에서 거의 다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 그럼 제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또 금방 이해를 하십니다. 동네에 롯데마트와 동네 구멍가게가 똑같이 같은 어귀에 붙어 있어요. 어디로 가실 건가요? 구멍가게 가실 건가요? 롯데마트, 큰 마트를 가실 건가요? 당연히 롯데마트가 훨씬 싸겠죠. 근데 두 개가 딱 붙어 있어. 구멍가게는 물건 가질 수도 몇 개 없고 롯데마트를 간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롯데마트를 가면 또 어떤 게 생깁니까? 구멍가게에 없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그러면 소비자들의 수요가 더 많아지겠죠. 그냥 우유 하나 사러 갔는데 새우깡도 집게 되고 새우깡 집고 나니까 요플레도 먹고 싶고 요플레 집고 나니까 옆에 아디다스 운동화도 팔고 이겁니다. 이거 인프라가 쫙 깔려 있는데 그리고 구멍가게는 현금 결제밖에 안 돼. 마트는 카드도 되고 코인도 되고 현금도 되고 계좌 이체도 되고 다 된다는 거죠. 지금 NFT 시장은 구멍가게 그리고 리플이 참여하게 될 NFT 시장은 마트, 롯데마트.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5일 전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약간 과거라고 볼게요. 저는 항상 이거를 잘해요.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이전에 어떤 이야기를 먼저 했었는지 이 역사를 되짚어 보면 이 사람의 근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어떤 NFT에 관해서 데이비드 슈왈츠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과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이제 올해 3월 19일 날 보도가 된 자료입니다.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왈츠 두 개의 흥미로운 것 NFT로 해결 가능. 두 개의 흥미로운 것. 아마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 두 가지 흥미로운 게 뭘까요? 이 보이시죠? 수집과 디지털 권리.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인간의 심리, 인간의 소비 심리, 인간의 소유욕. 이거를 꿰뚫은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NFT가 이 두 가지 관점이에요.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거를 내가 갖고 그리고 디지털 권리. 그냥 그림 같은 예를 들면 그림을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그렸어요. 근데 이거를 오래 보관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진짜야 가짜야 말들이 많아. 이게 진짜고 저게 가짜야. 디지털 권리. 원본을 놔둬버리면 수많은 짝퉁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 했지만 뱅크시의 멍청이라는 그림을 실질적으로 디지털화 해버리고 전체 다 디지털 안에 넣어버리고 그러면 위변조가 안 되잖아요. 이 그림 자체가. 그리고 원래 그렸던 그림을 불태워버렸어요. 경매장에서. 그냥 이거를 디지털이 아닌 일반 세상에 놔둬버리면 이게 원본이야, 이게 진짜야, 이게 가짜야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뭐가 없습니까? 이게 원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디지털 안에서 또 다른 해커가 이게 원본이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나온 거예요. 위변조가 되지 않는 거래 원장, 스마트 컨트랙트. 그 누군가는 복제할 수 없고 그 누군가도 이 안에 있는 걸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는 신뢰 기반에 넣어버린 거예요. 제2의 인터넷 혁명이 이런 겁니다. 디지털 권리. 이 사람은 NFT 시장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집. 사람들이 물건을 수집해야 하는 충동. 가장 흥미로운 인간의 욕구죠. 이거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NFT에 대한 연결이나 NFT를 소유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NFT가 뭐고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사서 이걸 뭐 갖고 가는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나는 꼭 나 혼자 갖고 싶어.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욕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데이빗 슈월츠도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나에게 내가 르브론 제임스나 스테판 커리를 사랑하고 그와 다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들의 소비 심리.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권리. 슈왈츠는 오늘날 모든 사람이 다양한 서비스에서 구입한 노래, 책, 영화와 같이 디지털 권리 문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많이들 갖고 계시죠? 나만의 음악, 이 멜론에서 퍼가지고 내 앨범에 넣죠. 그리고 책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내가 다운로드를 받죠. 내가 구매를 해서.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 사용자 경험은 절대적으로 끔찍하다고도 표현을 해요. 자, 왜 이렇게 끔찍하다고 표현들을 하는지 아실까요? 예를 들어 서비스가 중단이 돼버려요. 그러면 사용자가 플랫폼을 전환하는 경우 구매한 모든 것이 손실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저번 주 영상에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NC소프트의 집행검 그리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무슨 손 있죠. 이런 것들이 만약에 플랫폼 회사가 서비스를 중단해버리면 이걸 어디 가서 찾냐는 거죠. 내 소중한 집행검과 이 가상 공간 안에서의 나의 자산들 이런 게 사라지거나 음원을 다운받았고 영화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 플랫폼 회사가 사라져버린다든가 망해버린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끔찍한 경험들을 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도토리, 싸이월드의 도토리, 싸이월드 안에 찾아가지 않은 도토리가 35억 정도 35억인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끔찍한 경험이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반화에 내 소유를 정확히 인정해 줄 수 있는 플랫폼 회사가 사라지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자산들을 이 안에 담겠다. 이게 NFT의 탄생이고 이게 디지털 권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 게임만 해당이 되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지구상의 자산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디지털 권리화할 수 있다. 부동산이든 건물이든 모나리자 그림이든 유명 야구 선수의 카드, 유명한 농구 선수의 유니폼, 마이클 조던의 농구화 이런 것들을 다 디지털 권리 하에 사람들에게 토큰화해서 그 사람들에게 각각 그 가치를 인정받게 해줄 수 있다. 이게 NFT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빗 슈월츠는 정확한 디지털 권리 문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끔찍한 경험들을 했다. 한 게임에서 내 포커머니가 7천억이에요. 근데 한 게임이 문을 닫아버려. 그 7천억 어디 가서 찾을 건가요? NFT는 가상 공간 안에서 나의 자산을 지켜주는 일을 합니다. 이게 제작자나 사용자 모두에게 해로운 일이 되는 거죠. 이 데이빗 슈월츠는 지금 이에 대한 올바른 솔루션을 찾는 것이 잠재적으로 수조 달러에 달할 수 있으므로 NFT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NFT 시장이 굉장히 커져 나가는 거죠.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뉴욕 한복판에 있는 건물을 사고 싶어요. 살려면 가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왜? 부동산 중개인을 믿을 수가 없는 거고 뭐 그 건물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가치들이나 계약서들을 위변조가 되지 않는 블록체인 원장에 넣어주면은 그걸 신뢰하고 한국에 있는 제가 미국에 있는 건물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 없습니까? 등기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순수한 P2P 거래가 가능합니다. 등기소가 필요 없고 굳이 이거를 등기 권리증을 받아서 내가 이거의 소유자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안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왜 정부나 국가나 이런 곳에서 이런 NFT라든가 비트코인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냐면 세금 때문에 그래요. 세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세금이 문제인 거예요. 사고
팔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서 세금이라는 게 붙어야 되는데 이 안에 넣어버리면 굳이 중재자가 필요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보증을 따로 서줄 필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취약한 공간이 NFT 공간이에요. 이제 조금 힌트가 갔죠. 왜 XRP 레저가 이 안에 붙어야 될지, 왜 XRP가 이 CBDC가 되려는지. 세금은 무조건 거쳐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NFT 시장 공간에서 세금을 제대로 거칠 수 있는 그 에스크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구동을 원하면 XRP를 했죠. 이 에스크로를 넣어. 안 그러면 이 NFT 활성화 안 시켜줄 거야. 이런 모든 전체 전 세계에 이루어지는 가치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XRP가 쓰이게 되면 이제 CBDC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곳에서 명모화폐처럼 많은 디지털 신호적인 곳에서 XRP 레저가 그 안에서 일을 해준다면 이거는 무조건 CBDC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NFT, XRP가 대단한 기술이고 대단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셨다면 약간 흥미로우실 거예요. 제가 그런 말 한 적 있죠. 이제 노동의 시대가 아닌 투자의 시대가 올 거다. 굉장히 많은 투자처가 생기고 내가 물건의 가치, 시장의 흐름만 잘 이해한다면 나의 작은 투자금으로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NFT 시장은 앞으로 어마무지하게 클 시장입니다. 그 중심에 항상 XRP가 모든 지불이 되는 모든 걸 관여를 하게 되고 그런 어려운 연산 능력들을 소소하고 작은 아주 치밀한 공간까지 침투해서 그 모든 결제를, 지불을, 그 연산 처리를 해결해 줄 겁니다. 자, 내일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예를 가지고 XRP의 관계도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고 메타버스, 가상 공간 안에서 가상현실 속에서 어떻게 블록체인이 쓰여지고 왜 블록체인 암호화폐로 결제를 해야 되고 그 안에 또 XRP가 어떻게 쓰여지고 마나코인이죠. 디센트럴랜드를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NFT, 메타버스까지 완벽한 이해도가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생각이겠죠. 주말들 잘 보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